네, 오늘 여러분 6째 시간인가요? 5번째 시간인가요? 하도 오래돼서 이제 까먹었어요. 오늘 또 일주일 연기를 발표한 날이거든요. 이태원발 지역 감염이 좀 잠잠해지면 여러분 일주일 뒤에 만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더 최악의 상황에는 등교하자마자 여름방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는 어느덧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수업하는 게 이제는 그냥 덤덤해요. 그냥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막 덤덤합니다. 가봅시다. 오늘은 이제 6단원의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단원의 마지막이에요. 건국노력과 국제사회 움직임. 교과서는 332쪽에서 337쪽인데 일제강점기 이제 뒷부분이죠. 일제강점기 말에 해당하는 거고요. 건국노력이란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한 노력 이런 의미겠고, 국제사회 움직임이란 당시 연합국 축이었던 그 미, 영, 중, 소 이런 나라들이 독일과 일본의 그 전쟁에서 이제 그들을 물리치는 과정, 그 과정이 사실 우리 해방 과정과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종종 돼요. 교과서 분량은 얼마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종종 출제가 되는데 출제되는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일단 그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들 이거 잠깐 좀 언급이 될 때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 이제 국제사회 노력에서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그 움직임,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해방을 두고 대한민국 해방을 두고 이 구체적인 어떤 그 움직임의 내용을 이제 묻기도 합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그런 정도로 좀 관심 있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먼저 학습 목표부터 들어가 보죠. 이것만을 알고 가자 했습니다. 1940년대 인정, 여기서 인정, 듣기만 해도 그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대한민국 인정은 1919년에 만들어지죠. 상해에서 처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한성 정부와 대한국민회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연해주에 있었던 그 정부들이 이제 통합해서 만들어진 정부죠. 1919년 4월 11일 날 만들어지는데 이 임정이 이때까지도 존속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과서에 여러분 교과서 332쪽인가 지도 있잖아요. 야, 상해에서 항주로 쫓겨갔다가 항주에서 쩐장에서 장사로, 장사에서 광저우로, 광저에서 리군저로, 치장에 충칭까지. 사실상 뭐 중국 마오쩌둥의 대장정 이런 걸 막 되게 우리 높이 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못지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망명정부를 이끄는데 그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이분이잖아요. 김구 선생이잖아요. 이 김구 선생의 정말 처절했던 노력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귀감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구 선생이 1940년대 들어서는 해방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체적인 군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실 이 애하 부대가 한국광복군이죠. 한국광복군을 이끌었던 분이 이제 조선천 장군이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광복군은 민족주의 계열과 이 사회주의 계열의 사실상 통일전선입니다. 한국광복군에 포함됐던 배속됐던 그 부대 중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있었거든요. 조선의용대는 사실상 사회주의 계열이잖아요. 그죠? 조선의용대가 말하자면 전신이랄까? 그게 의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열단을 이끌었던 그 김원봉, 약상 김원봉 선생이 사실상 임정에 와서 국무부장, 요즘 말로는 국방부 장관까지 역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한국광복군은 명실공히 우리 망명정부를 대표하는 군대 조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조금 디테일은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건국동맹은 이제 영념 선생이 만든 조직인데요. 이게 사실상 해방이 되고 이제 일제 패망한 일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완전 치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 치안의 부재한 상태를 사실 커버했던 그런 이 조직입니다. 이 건국동맹은 사실상 이것도 뭐 정부 조직인데 이 건국동맹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게 건국준비위원회고요. 줄여서 건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인민공화국이잖아요. 물론 이제 미 군정에 의해서 부정을 당합니다만, 미 군정이 부정합니다만,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도, 그러니까 김구 선생을 비롯한 그 요인들도 한참 뒤에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잖아요. 해방이 되고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또 미국에 있던 이승만도 마찬가지죠.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한참 뒤에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건국동맹이라는 이 조직도 여러분 좀 비중이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한국 독립약속은 이 세 개는 여러분 순서대로 좀 알아보세요. 카이로 회담 어딘지 아시죠? 에집트에서 미국과 영국과 중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한국 독립 문제를 최초로 논의를 하지요. 사실 이 카이로 회담의 내용은 선언이잖아, 선언. 이것을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바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말 치명적인 우리 역사에 아주 치명적인 갈등 요인을 제공한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죠.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삼상은 이제 삼국 외무부 장관이죠. 외무부 장관, 삼국 외상회의입니다. 이 미국과 영국과 중국이 이 카이로 회담의 실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신탁 통치 이런 문제로 이렇게 비화되면서 아주 그 좌우 대립이 극심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카이로 회담의 주 타겟은 일본 문제를 좀 다뤘어요. 일본 문제를. 그리고 이 얄타 회담, 얄타는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 거기가 지금은 러시아 땅이 됐나? 옛날에 우크라이나가 있던 그러니까 후케 지역 크림반도에 있는 조그마한 관광도시인데 여기서는 미국과 영국과 소련 대표가 이제 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탁 통치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제 묵시적으로 세 나라에서 합의가 되는데 물론 이 신탁 통치 이때 얄타 회담 때는 우리 조선이라는 구체적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자체는 거론되지 않으나 당시에 이제 그 일본과 독일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들이 사실상 침략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었던 식민지들에 대한 관리 이런 문제가 여기서 논의가 됐다는 것이죠. 포츠담 회담은 그렇고 5달 뒤에 이제 일본에 무조건 한국을 요구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미국과 영국과 소련 대표가 이때 뭐 미국 여러분 누굽니까? 뭐 루즈벨트, 그다음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 그다음에 소련의 스탈린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무조건 한국을 요구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뭡니까? 8월달에 원자폭탄 떨어뜨리고 결국은 한국을 내리죠. 이게 이러한 그 순서랄까? 순서와 이 내용을 계획적인 내용 이 정도만 좀 알아두셔도 여러분 시험 보는데 방해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8월 15일날 해방이 되는데 어디에 히로시마의 한방,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한방이 떨어지면서 나가사키 한방이 떨어지면서 무조건 한국하게 되고 물론 이 원폭 투하가 이제 우리 한국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보단 우리 민족 이 앞에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운동 목숨을 바치는 이런 영웅 열사들의 헌신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폭 투하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건 무슨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을 위한 준비. 임정이 재정비됐다. 임정. 아까 이제 임정이 처음 생긴 게 언제죠? 1919년입니다. 그 19년에서 중국 본토를 오가면서 정말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재정비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1940년대 이제 충칭이 들었습니다. 해방 5년 전에 충칭 이제 마지막 우리의 임시정부 거처죠. 충칭. 여러분들 위치 같은 것은 여러분 교과서 332쪽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당을 조직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이 정부를 이끌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당. 당이 정부를 이끌잖아요. 정당은 어떤 조직인데, 그렇죠? 권력, 정권의 획득을 위해서 모인 결사체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독립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이 당을 중심으로 해서 임정을 이끌게 되는데, 이 한국 독립당을 만든 사람이 백범 김구 선생, 그리고 뭐 조소왕 선생. 이따가 여기 교과서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실상 헌법 정신을 구현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우사 김규식 선생 같은 분들. 한국 독립당이 조직되고 나서 이제 그 독립당이 임시정부를 사실상 이끌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석제가 제기됐고요. 주석이 사실은 뭡니까? 주석. 가장 중심 자리 이런 말이잖아요. 주석. 이제 그 주석 체제의 주석이 김구를 선출하게 되죠. 이 사실 김구가 곧 임시정부고 임시정부가 곧 김구죠. 김구의 삶이 곧 임시정부의 역사입니다. 그 임정이 재정비라는 과정에서 가장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한국광복군입니다. 한국광복군. 실제로 이 한국광복군의 창설일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날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죠. 9월 1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겠죠. 우리의 정통성 있는 우리 헌법에서도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임시정부의 정규군이었던 이 한국광복군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의 법통을 이것을 계승하게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게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광복군 창설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에 뭐 38선을 수복한 그때가 10월 1일이어서 이게 이제 국군의 날이죠. 이런 게 바로 친일의 잔재라고 보여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때 올라갔던 그 김백일이라는 사람, 그 국군 영웅으로 지금 받고 있는, 추앙받고 있는데, 그 사람 뭐 악질 관통군이랑 악질 친일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좀 이렇게 정교하게 우리가 친일 잔재 청산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다시 돌아갑시다. 임정의 정교군이고요.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합류하면서 사실상 이거는 통일전선으로 만들어져요. 이 조선의용대를 사실상 이끌었던 사람이 김원봉 아닙니까? 약사 김원봉. 이 김원봉 선생이 임정으로 들어오면서 김원봉이 맡았던 게 바로 국무부장입니다. 여러분 그 교과서 표로 있죠. 국무부장을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원봉은 사실상 이 사람이 빨갱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나중에 미 군정의 어떤 공산주의자 소탕에 휘말려서 북으로 이제 월북하게 되는데 그 월북해서 북한 권력에 북한 정권에 참여했다는 그런 어떤 것만 없었다면 김원봉은 아마 우리 교과서의 한 챕터를 차지할 만한 인물이죠. 그리고 어떻든 이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부는 중국에 남고 중국 공산당에 남고. 그러니까 이 조선의용대의 색깔을 그냥 빨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죠. 그리고 1944년, 그러니까 거의 해방이 다 돼서 사실 지휘권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선전포고를 합니다.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국내 진공작전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1945년 8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해방이 된 이후라서 우리가 실제로 액션을 취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공작전이 조금만 일찍이었다면 우리도 사실 우리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해방에 우리도 나름대로 기여했다. 이런 지분을 요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우리한테는 한계라고 할까? 그래서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그 8월 15일 날 이제 선생님 일제가 항복했답니다. 일제가 패망했어요.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이 기뻐 날뛰지 않고 이럴 수가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하죠.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죠. 우리 몫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 몫이. 그러니까 이미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군대도 조직하고 조선의용대 같은 사회주의자들도 합류하고 그래서 되게 어떤 전투력이 강화되고 나름대로 이제 일본과 싸울 일만 남았는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한국력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한계였다는 거예요. 건국 준비를 위한 활동 볼까요? 먼저 임시정부의 1941년 이 건국강령. 이 건국강령
강령이 사실 이 헌법 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막 쭉 나오잖아요. 그것이 사실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헌법 전문이죠. 총론이라고 할까? 이런 개념입니다. 이 건국 강령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조소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좀 기억합시다. 이 조소왕은 나중에 한국 전쟁 당시 월북 납북됐어요. 사실 당시 한국 전쟁 때 김일성이가 이제 지식인들이 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지식인들을 납북해 가거든요. 잡아갔다는 거죠. 뭐 조성스승이나 또 뭐 여러분 알만한 사람이 뭘까요? 우사 김규식 선생. 백반 김구 선생이 그 사실상 거의 영혼의 쌍둥이라고 불렸던 우사 김규식 선생도 납북해 가고요. 그 다음에 누구죠? 엄청나게 많아요. 자진 월북한 사람도 있고 납북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했던 뭐 상견주의 같은 경우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교육적 균등. 사실 이게 이 건국강령에서 주창한 게 민주공화정인데 실제로요. 이 건국강령 내용만 놓고 보면 여러분 교과서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읽어보면 야 이게 대한민국 헌법인가 뭐 어디 저기 북한 헌법인가 싶을걸요? 뭐 토지를 국유화하겠다 이런 거 보면 이 공산주의적인 색깔이 대단히浓하거든요. 그러니까 좌우 합작의 통일정부 수립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아주 극우적인 성향 같이 느껴져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한편 조선 독립동맹은 사회주의 계열 주도로 이렇게 결성되는데 이 조선 독립동맹의 정규군이 조선의용군이죠. 그러니까 이 조선의용군과 조선의용대가 성격 비슷해요. 이름도 비슷하고 이 조선의용대가 아까 이 조선의용군은 조선 독립동맹의 정규군이고요. 한국광복군은 임정의 정규군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 조선의용군이 주로 누구하고 함께 싸웠죠? 중국 공산당 쪽하고 많이 연결해서 싸웠어요. 이 조선의용군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이 이 북한을 혈맹 필라는 형제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국 중국국 내전이 있었잖아요.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과 그다음에 장제스가 이끄는 그 국민당군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때 사실상 공산당 편에서 마오쩌둥 편에 있어서 중국을 통일하는 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사실 조선 사람들이에요. 이 지역의 조선의용군과 그다음에 저기 김일성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동북항일연군 기억나나요? 동북항일연군 거기서 일본에 맞서서 싸웠던 그런 애들을 이렇게 혈맹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냐 아까 건국동맹은 아까 이야기한 거 같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기억해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의 역할에다가 아까 조선의용대가 이제 합류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선전포고만 했다. 사실 전쟁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건국강령이라는 내용까지도 조금 눈여겨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사진 이거 교과서에 있는 사진이죠.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질 때 기념사진이에요. 한국광복군 만들어질 때 기념사진입니다. 이게 전체였어요. 좀 여기 좀 재미난 것이 있다면 중국 지금 청천백일기라고 하는데 중국 지금은 대만 국기죠. 이게 국민당기예요. 지금 중국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중국 깃발은. 그다음에 이제 태극기가 있고 김구 선생이죠. 지청천 선생 장군이고 이렇게 한국광복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 예하부대였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독립 약속 볼까요? 이 세 개의 회담 순서 좀 알아보세요. 먼저 카이로 회담. 적당한 시기에 독립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밝힌 회담이 카이로 회담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 대표들이 모였다. 1943년이고요. 얄타 회담은 도시름입니다. 포츠담도 도시름이에요. 베를린의 조그만한 도시름입니다. 미국, 영국, 소련의 대표들이
저는 독일 문제, 그다음에 소련의 이제 일본 참전, 소련의 중심하고 일본하고 되게 멀잖아요. 참전을 논의한. 그리고 신탈통제에서 묵시를 하게 했는데 한반도가 이제 공식으로 믿지는 않았어요. 엘타회담도 이런 내용 좀 알아두시고요. 포츠담 회담. 독일이 항복한 뒤에 독일이 일찌감치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베를린 함락하고 베를린 사실 그 당시에 베를린은 건물 하나가 남아있지 않았대요. 완전 집단 폭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조만한 그 베를린 근교의 포츠담이라는 도시에 가서 궁전에서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하는데 일본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다.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 그럼 이제 버티니까 결국은 미국이 결국은 뭡니까? 원자폭탄을 터뜨리게 되죠. 카이로, 얄타, 포츠담이라는 이런 이 내용 핵심 내용만 조금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1985년 8월에 해방이 됐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해방에 있어서 미국, 영국, 소련의 그 입김이라는 게 대단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식민지보다 우리나라가 조금은 고통을 많이 겪었던 이유가 이 세 나라는 이제 중국까지 포함하면 이 네 나라는 사실상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같은 편이었지만 이 냉전이 시작되면서 이 시기에 냉전이 시작되면서 소련과 미국이 갈라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미국과 독일, 미국과 일본 또는 소련과 독일, 소련과 일본이 적이었는데 이제는 미국과 소련이 적이 되면서 그 한 갈등의 중심에 이제 우리 한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갖고 왔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면 이 사진 지금 이게 저작권 침해예요. 여러분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근거를 달아야 되는데 근거를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 사진을 갖고 온 지 오래돼가지고 이 근거를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자폭탄이 떨어뜨린 거. 이게 히로시마잖아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뜨리고 이 건물 이게 지금 이제 원폭돔이라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보면 많이 폐허가 되거든요. 이 원자폭탄은 실로 정말 놀라운 거죠. 야만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이 바로 이 원자폭탄 때문에 일본이 바로 이 가해자이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해자잖아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일본은 가해자입니다. 분명히 가해자지만 피해자라고도 인식한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이 원자폭탄이 과연 우리 한반도에 이 조선 백성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어도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했을지는 몰라도 해방이 되었고 그때 해방은 우리가 훨씬 값진 해방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국내 진공작전 같은 선전포고가 됐다고. 그러니까 결과론적이지만 이 원자폭탄은 우리에게는 조금 더 좀 치명적인 이후의 역사를 만든 아주 좋지 않은 선례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도 한번 보면은 와, 뭐 해방이 되니까 와, 뭡니까? 너무 울고 있죠, 일본 사람들. 이런 인식. 제가 왜 이 사진을 갖고 왔냐면 지금 일본 보세요. 지금 일본 보면은 저 지경이 돼도 일본에 대한 어떤 지금 집권 세력에 대한 지지도가 웬만해서 꺾이지 않잖아요. 우리 같으면 저 정도면 거의 단자리 지지도 안 할 것 같은데 그건 결국 뭐를 의미하냐면 투표율도 급히 나고요. 그들은 정치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한 데다가 오랫동안 천황제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황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천황으로서의 존경과 또 메이지 유신 때는 아예 천황의 실권까지 갖게 되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어떤 전통 때문에 그들은 조금은 정치적으로 좀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시민단체에서는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워합니다. 전 세계가 그렇지만 정치적 무기력해요.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 사진이. 그러니까 식민지가 결국 패망했다. 일본 천황이 그때 우리는 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복합니다라는 걸 발표했을 때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는 만세를 부르는 거. 그래서 좀 갖고 왔습니다. 이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봅시다. 여러분 빨리 계약해서 여러분한테 좀 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수행평가가 수행평가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수행평가를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하여 죄송합니다. 이제 1학기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이 이제 수시를 본다는 1학기밖에는 반영이 안 돼서 2학기 때는 뭐 여러분 개판 칠 것 같은데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대학 가서 뾰족한 수입인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 이외에는 어떻게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수업 시간에 여러분 랜덤하게 샘플링 떠가지고 아시죠? 랜덤하게 번호 추출해가지고 이거를 풀게 하는 그게 이제 수행평가 사실상 전부일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등교하면 바로 시험이에요. 그리고 바로 뭐 하차 한 달도 안 있어서 또 시험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 뭐 중간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것이 아마 수행평가의 유일한 걸 그러니까 걸리지 않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 정도 한다고 치고 이제 다음 주에 계약하면 6번 7번 정도 한다고 치고 그러면 여러분 두 문제씩이니까 74 24명 중에 14명? 또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걸린 애들이 또 걸릴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한 3분의 1은 다행히 한 5분의 2? 이 정도는 안 걸릴 수 있고요. 한 5분의 3 정도는 걸려요. 걸리면 감점되는 거죠. 이거 좀 운 같나?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 정부에 대한 설명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혁명적 상균제도 조소왕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복국 이제 뭡니까?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죠. 건국. 회복과 건국, 새로 그 나라를 만드는 것을 통하여 일관된 최고 국민 정책의 등등. 이게 상균주의예요. 이게 상균주의예요. 독립, 홀로 쓰겠다는 거. 민주 백성주의라는 거. 균치, 고르게 통치하겠다는 것이죠. 당신을 지지하라. 이게 뭡니까? 그런데 건국 강령. 이 건국 강령이 1941년에 나오는데 이 건국 강령의 정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죠?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련된 건 뭐냐고 그랬죠? 가보개혁을 추진했다. 이거 답선 친구는 얘기 제정신이겠어요? 가보개혁을 추진한 단체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건국 기무청. 진단학교를 발행했다. 이게 진단학교. 진단학교는 정부가 아니죠. 이거 여러분 일제강점기 역사연구단체라고 그랬죠. 이 진단학회 누구? 이병도, 손진태. 이게 이제 나중에 뭡니까? 실주기사학이라고 그래도 기억나죠? 나중에 친일파로 많이 된자란 사람이 있었다. 한국광복군을 주다. 그렇죠. 이게 인정이잖아요. 그죠? 이거 뭐 어렵지 않죠. 도나노운동 이게 뭡니까? 문맹퇴치운동. 문맹퇴치운동. 동아일보수에는 1920년, 30년대에 동아일보수 정의했던 문맹퇴치운동. 이거하고는 정법은 상관이 있고요. 토지조사사 이걸 쓴 사람은 친일파죠? 조선 중독부잖아요. 이건 뭐 정부하고 시민복지기관이고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정도가 여러분 이제 수능에 나온다. 수능에 이 정도가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문제. 다음 주도에 표시된 조직을 꾸린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을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1지대, 2지대. 아하, 총사령부가 충칭이 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총사령부가 충칭이 있다. 어디? 한국광복군. 그죠? 대한민국 시험부의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이다. 한국광복군에 관련된 것을 찾아라 말이죠. 청산리 전투에서도 있다. 이게 뭐죠? 청산리 전투, 북로군 정서고 이건 1920년 이게 한참 뒤잖아요. 이걸 쓴 사람은 국내 진공작전. 그죠? 대일 선전포고라고 국내 진공작전을 할 때 이게 1945년 8월 20일 날 날짜까지 박아놨는데 실패했다고. 시도 자체를 못했겠죠. 한국에 있으니까. 그래 조선 독립동맹의 군사기관이었다. 이거 뭐라고 했어요? 조선 독립동맹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 독립동맹 군사기관 조선의용군. 한국광복군과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으로 다수했어요. 자유시 참변은 언제입니까? 1921년.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대한독립군과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던 대한독립군, 북로군 정수군들 이들이 사실상 이제 간도 참변을 이제 쫓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쫓기면서 만들어진 대한독립군단.
서일에 대한 독립군단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예, 그 대한 독립군단이 결국 이제 자유시장대로 대거희생이 되고 일부는 러시아로, 다시 일부는 만주로 돌아와서 새로운 정부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지역 중심의 정부 조직, 참의부, 정의부, 신의부 3부가 성립된다고 했잖아요. 어렵나요? 어렵죠. 그렇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면 돼. 어렵죠. 그래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의 역사는 여러분 할아버지 때, 증조할아버지 때 역사잖아요. 저기 뭐 삼국시대 이거 역사라서 뭐 할 거예요. 이런 시대 역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써왔다. 조선혁명선언 누가 쓴 거예요? 단지 신채호 선생님. 그럼 뭐 이게 활동 지침인 단체 뭐예요? 의열단. 어렵지 않죠? 이 정도 문제가 아마 수능에 나오는 가장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 없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시 학습 목표로 이비전후 한국 광복군의 활동,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이거 같이 활동했던 조선 독립동맹과 조선 응용군대는 세 자리예요. 여운형의 건국동맹,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 인민공화국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혹시나 이제 다음 시간 수업은 건국준비위원회하고 인민공화국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카이로회담, 얄타회담, 포츠회담. 한국 독립 문제를 최초로 논의한 거 카이로회담. 신탁 통치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온 거 얄타회담. 포츠회담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 그다음에 우리 해방된 시기는 알죠? 8.15. 그러면 물어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건 언제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뭐라고요? 1948년 8월 15일이잖아요. 1948년 8월 15일. 이 두 개의 어떤 의미를 제가 자율수행관에다 좀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미국은 1945년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원폭을 투하했어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6일 만에 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과 일부 주장처럼 원폭이 투하되지 않았다면 우리 해방은 상당히 늦춰졌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미국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 한번 근거를 한번 제시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볼 만한 문제예요. 꼭 한번. 이게 진짜 공부다. 제 공부는 공부가 아니다. 이게 진짜 공부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시간은 제발 다음 시간은 여러분 대면 수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대면 수업을 못한다면 또 해야 되나요? 단원이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 이제 냉전 체제, 그러니까 미소 냉전에서 우리의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신탁 통치 나오겠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그 수많은 안타까운 어떤 집단 학살 문제, 이제 한국 전쟁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가슴 아픈 역사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